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의 첫 번째 월요일 보내드리는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출발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마 오늘은 이 얘기로 모든 사람들이 좀 떠들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이 3월 말까지죠. 제3지대 창당에 합의한 뒤에 정치권 전체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측의 내부 반발이 거센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회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결단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회의장 분위기 자체도 조금 무거웠다고 하고요. 또 특히나 지금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함께 그 새정치에 대한 열망, 바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치권의 새로운 재편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자 했던 여러 정치인들이 좀 실제적인 반발 이런 것들이 꽤 겉으로 얼만큼 이게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부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런 여파가 조금 좀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창당 3월 말까지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하겠다. 이게 이제 3월 말 시한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어제도 물론이거니와 오늘은 아예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모두 지금 특히 이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쪽을 향해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에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좀 일부 해소가 되고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 전체 판과 관련해서는 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나름의 좀 안도감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새롭게 이제 그 제3지대에서 모여서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정강정책이 이전보다 좀 후퇴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장개혁파들의 우려는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좀 이번 결단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좀 분위기가 읽히고요. 이제 반면에 말씀하셨듯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쪽은 특히나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금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지금 연락 두절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사실상 좀 앞으로 새정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좌절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들도 있었고 당분간은 좀 혼자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정치권 내부에서는 대체로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탈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전망들이 많은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윤여준 의장 같은 경우는 어제 본인도 이 기자회견이 나올 때서야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윤여준 의장의 어떤 계략이나 책략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윤여준 의장과 충분히 상의가 됐던 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여준 의장 본인은 안철수의 결단 이렇게 이제 그 모양새를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논의가 윤여준 의장과 충분히 협의됐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얘기도 추측도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는 진실이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윤여준 의장은 이 판 자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안철수의 결단을 존중하고 함께 가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양측이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이 문제에 그러니까 무공천 방침을 통해서 새정치의 하나의 그 틀을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과연 기초선거 무공천 이게 정말로 새정치의 핵심적인 내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들을 이 명분을 삼아서 해소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민주당도 그렇고 소속 안철수 의원 쪽도 그렇고 어쨌든 이 신당이 새롭게 이제 창당을 하게 되면 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야 될 텐데 기초선거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이든 그다음에 기초의원이든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제 탈당 러시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뭐 복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일부 혼란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양 기자님은 솔직히 낌새를 네. 언제 알아차리셨나요?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제 그 기자회견이 10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 7시 반쯤 알았습니다. 7시 반쯤 알았는데 그런데 진짜 저도 사실은 잘 몰랐었고요. 네네. 그래서 7시 반에 누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아마 오늘 창당 합당 얘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네. 한참 잠자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농담하지 마라.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예. 네. 뭐 안철수의 결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분을 5대5로 가지고 갔다고 그러죠. 뭐 이 정도면은 김한길 대표도 꽤 양보를 많이 했고 많이 수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실제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쪽에서 5대5 지분을 요구를 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 구조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김한길 대표 쪽에서 5대5 제안을 먼저 했었다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전격적이네요. 예.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숱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의 지도력 자체에 대해서 뭐 안에서부터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는 입장이었고요. 그렇죠. 또 오늘 뭐 많은 분석 기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사실 이 창당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인물과 돈과 조직 세 가지가 모두 지금 부족한 편이어서 뭐 최근에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위기감이 좀 점증되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네. 양측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 김한길 대표가 5대5 제안을 하고 이거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수용을 한 거는 어쨌든 양측이 현실적으로 이해관계를 접근시킨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될 텐데 일단 말은 이제 5대5지만 실질적으로 이 당의 규모 그리고 조직력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50%의 지분을 내줘도 크게 뭐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을 할 때 예, 꼬마 민주당하고 통합할 때요. 5대5도 통합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그 모델이 이제 준용이 된 것 같은데요. 큰 정치판을 움직이는 그런 세력하고 이 작은 이제 신생 혹은 뭐 자기 정치의 틀이 조금 한정돼 있는 그런 판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어쨌든 큰 쪽에서 양보를 하면 할수록 뭐 얻는 것도 많다 이런 게 이미 수차례 정치사에서 검증이 된 바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도 손해볼 장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요.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그동안에 이제 안개 속에 꽤 있었던 그런 후보군의 윤곽들이 뭐랄까요. 이 시점이 공교롭기도 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어제 그 창당 선언으로 해서 조금 더 단순해진 측면도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윤곽이 대체로 이제 확정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네. 제일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만 해도 어제 이제 정몽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김황식 전 총리도 10일 날 지금 새누리당 내부 규정에 따르면 10일까지 공천 접수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내부 거기에 아마 등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인천시장 얘기에 이제 황우여 대표설이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황우여 대표는 국회의장 쪽에 훨씬 마음이 가 있다 이런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 무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오늘부터 이제 휴가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쯤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인천시장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남경필 의원도 원내대표 출마해서 경기지사 출마 쪽으로 방향을 틀었었고요. 그건 뭐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입장 발표를 하겠다는 게 이제 공식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의 이쪽 수도권 후보군은 이제 대체로 윤곽이 좀 잡혀진 상태 아닙니까? 네. 문제는 이제 야권 쪽인데 야권 쪽에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복잡했었던 여러 가지 셈법들이 훨씬 단순해진 측면이 있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박원순 현 시장 쪽으로 거의 이제 후보군이 확정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또 인천 같은 경우도 송영길 현 시장의 출마와 이제 새정치연합 쪽에 있었던 박호근 교수 사이에 논의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큰 무리 없으면 송영길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경기지사 선거인데요. 네. 경기지사 선거도 지금 김상곤 교육감이 내일 아침에 도지사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밝힐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김진표 원혜영 의원 그리고 지금 김상곤 현 교육감 이렇게 3자가 경쟁하는 구도가 될 텐데 이 내부는 충분히 경쟁을 통해서 좀 컨벤션 효과를 보면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는 동시에 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아주 야권 전체로 보면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구도 자체가 이미 이제 명확해졌고요. 문제는 제일 관심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또 부산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산의 민도 자체가 워낙 높고 그리고 이곳이 또 과거 우리 헌정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어서 특히 이제 야권의 무소속으로 지금 현재 있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지율이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야권에서도 꽤 지금 의미를 두고 좀 관심을 기울여 온 지역인데요.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서병수 의원, 박민식 의원 그리고 권철현 전 주일대사 이렇게 3자 구도가 이미 짜여진 상태인데 서병수 의원의 지지율이 높긴 합니다만 그렇게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로 김영춘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야권의 단일 후보이면서 무소속 시민연합 후보 정도 이렇게 지금 자신의 위치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오거돈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 신당 창당 쪽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김영춘 전 의원과의 경쟁을 통해서 나름대로 야권에서도 또 한 번 조금 좀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안개 속에 있었던 지방선거 구도 지금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점차 윤곽이 밝혀졌고 여야의 구도도 훨씬 더 명확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드네요. 양 기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와 정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민주당 새정치연합 합당 추진선언에 대한 총평. 예상은 하셨겠지만 야권의 새정치라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새정치로 포장하는 것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전무후무한 최악의 뒷거래, 정치적인 깜짝 쇼를 연출한 것밖에 국민을 희롱했던 것들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는 안철수 포장지 한 장 값에 제일 거대 야당을 팔아버렸고 안철수 의원은 대권 후보 한 자리 값에 잉태 중인 신당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한 제일 거대 야당이 문을 닫아도 되는 건지 또 제일 거대 야당이 1인 정당의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건지 새정치라니 또 민주주의라니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과도 정치, 뒷거래 정치가 어둠의 시대를 자초하고야 말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계산 빠른 정치공학의 아이콘, 양치기 정치인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악의 뒷거래라고 말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말. 전무후무한 최악의 뒷거래. 그런데 현대사는 최악의 뒷거래로 1990년 1월 내각제 개헌, 차기 대권 미략 등으로 합당한 민정, 민주, 공화당의 민자당 합당을 꼽는데 당시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먼저 박태준 민정당 대표위원. 온건 민주세력 결집 선언은 우리의 시대적 명령이자 국민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의 희망찬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40여 년을 끌어온 소모적 해결 정치를 이 시점에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 선언은 세 분들의 선거자적인 안목에 의한 대영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영삼 민주당 총재. 그래, 우리 세 사람은 앞으로 우리 국가의 경영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우리 세 사람이 공동으로 진다 하는 그런 합의를 봤습니다. 김종필 공화당 총재. 어떤 일들을 어떻게 전개를 해 들어가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신당이 결성이 됐을 때 정책으로서 국민 앞에 제시가 될 겁니다. 훗날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민자당 사람들은 결코 민정, 민주, 공화, 3당 합당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현혹시키고 전무후무한 최악의 뒷거래, 정치적인 깜짝 쇼를 연출한 것밖에 국민을 희롱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정치라니 또 민주주의라니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과도 정치, 뒷거래 정치가 어둠의 시대를 자초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왜 보통 아파트에 거품이 끼어있다 이런 말은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가 거품인지 또 얼마만큼 더 가격이 떨어져야 바닥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 거품의 바닥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다들 이제 이 적정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뭐 딱 이게 정답이다 그건 아니지만 이제 참고할 만한 간단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의 월세 정해지는 월세가 있잖아요. 네. 그 월세에다가 200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월세 보증금을 더하면 적정한 그 아파트의 가격이 나옵니다. 아, 그 월세라고 하면은 1년에 내는 그 한 달에 내는 월세에다가 200을 곱하고 곱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하면 그 주택의 아파트의 적정 가격이 나와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나오는지 뒤에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가 적정한가, 이게 거품 껴있는 거 아닌가를 이제 뭐 비교해볼 만한 기준이란 게 보통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 같은 것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임대 수익률을 통해서도 이 적정 가격,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물가 상승률이야 아파트도 어차피 물건이니까 다른 물건의 가격 상승률하고 비슷한 정도로 오르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적정하다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0년도 후반서부터 현재까지 한 45% 정도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와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0% 정도 오른 걸로 나와서 2000년도에 5억 원 정도 했던 게 지금 기준으로 하면 5억 원 했다라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11억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물가 상승률만큼 45%만 상승했다라고 하면 7억 2천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가격이. 예. 그러면 가격 차이가 한 4억 원 가까이 되죠.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물가 상승률하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하면 한 40% 정도 거품이 끼어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네. 두 번째 이제 소득 수준하고 비교를 해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미국하고 일본 정도만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5만 불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보다 한 2.5배 정도 더 많죠. 네. 근데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이 한 2억 8천만 원, 중고 주택이 2억 4천만 원 정도인데 이 주택은 이제 표준 주택이라고 해서 그 2층짜리에 거실이 하나 있고 베드룸이 3개고 창고가 따로 있는 그냥 전형적인 미국의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택이에요. 근데 이게 3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민소득이 4만 6천 불 정도로 우리는 한 2배 정도가 되는데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신규 주택이 한 4억 3천, 중고 분양주택이 한 2억 6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비슷한 신축 맨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이제 평균 가격이 한 5억 8천만 원 정도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서울의 아파트의 이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3천만 원이고 경기도는 2억 9천만 원, 부산이나 인천이 이제 그 다음으로 한 2억 3천만 원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지금 소득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파트 가격은 미국보다는 뭐 훨씬 비싸고 일본하고는 뭐 비슷하거나 비싸기도 하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소득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라고 하면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 수익률을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지금 보통 이제 주택의 적정 임대 수익률이 한 5%에서 6%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임대 수익률이 이렇게 5에서 6%로 정해지냐 하면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택이란 게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그 시세 차익을 통해서 아파트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서 이제 그 시세 차익으로. 근데 더 이상은 이 시세 차익 거래가 이제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가 힘들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세 차익을 통한 그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을 통해서만 이제 그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미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대 수익을 받아온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임대 수익률이 이제 일정 이렇게 밴드를 형성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 수준. 그렇게 이제 봤을 때 통계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 수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기준금리가 한 2에서 3%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야,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감가상각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관리비, 보수 같은 그 비용이 들어가고 또 공실률, 그러니까 이게 임대가 나가지 않을 경우에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임대 수익률은 5에서 그러니까 6% 정도가 딱 되어야지만 그 아파트든 주택이든 살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럼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계산을 해봤어요. 네.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세에다 12를 곱해서 그 나온 금액을 매매가로 나누는데 이제 매매가에다가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눠주면 그 수익률이 나와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잠실의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25평형대가 현재 매매가가 7억 5천만 원이에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150만 원이고 이를 통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2.8% 정도가 나옵니다. 네네. 33평형대는 가격이 9억 원이고 월세가 보증금 1억에 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럼 이거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3% 정도가 돼요. 아까 수익률이 5에서 6% 정도는 돼야 그 아파트를 이제 구매할 그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수익률이 우리나라 아파트의 경우엔 너무 낮은 거예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수익률을 5%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월세를 높이거나 하나는 매매가를 낮추거나. 그래서 한번 수익률 5%를 받을 수 있는 월세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럼 현재 25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월세를 150만 원을 받는데 수익률을 5%로 맞추려면 월세를 26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33평형대까지는 지금 월세가 200만 원인데 그 만약에 수익률 5%를 맞추려면 월세를 330만 원까지 높여야 돼요.
와. 근데 지금도 월세 가격이 비싸다고 월세 가격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라고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월세를 100에서 150만 원까지 갑자기 높이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다른 방법 하나인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또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5%로 맞추기 위해서 25평형대 가격을 그 현재 그 5%로 맞추려면 현재 가격보다 2억 9천만 원 가량 하락한 4억 6천만 원 정도가 돼야지만 수익률이 5%가 돼요. 그러니까 25평형대가 지금 7억 5천만 원인데 여기서 2억 9천만 원 정도가 하락한 4억 6천만 원 정도가 되어야지만 이 아파트의 임대 수익률이 5%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네네. 33평형대는 지금 가격이 9억 원인데 이 가격보다 한 3억 5천만 원 정도가 하락한 5억 5천만 원 정도가 돼야 수익률이 5%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실동의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가격입니다. 예예. 네. 실제 그 국토부에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이 임대 수익을 맞추려면 현재 가격보다 두 평형대 모두 한 40% 정도는 가격이 하락해야지만 수익률을 5%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공식 월세에다 200을 곱한 다음에 보증금을 빼는 방법은 수익률을 6%로 맞추는 방법이에요. 아. 그래서 이걸로 하게 되면 이 금액 차이가 더 커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뭐 유일한 방법이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의 가격이나 이런 이게 적정한가라는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쉽게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알 수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예전에 시세 차익을 통한 아파트 거래가 아니라 임대 수익률을 통한 아파트 거래가 주가 될 거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이 아파트에서 내가 얼마나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나를 계속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 아파트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요, 그 네. 상가라든지 또는 부동산 네네. 매입을 해서 임대 수익을 노려야 된다라고 네네.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간단한 공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도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야, 그거 네. 무조건 그렇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네. 오늘 배웠는데, 요런 공식으로 좀 따져가지고, 좀 현명하게, 이왕 네. 하실 거면, 그쵸? 예. 네네, 맞습니다. 예, 뭐, 그게 꼭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실 거면 네. 현명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오늘도 아주 유용한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와 함께 오늘은 그 부동산 거품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자, 마포스퀘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이윤호 선생님이 오십니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